그 콩고 민주공화국의 얌부쿠라는 작은 마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오래됐군요. 예. 이 마을에는 수녀 간호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그마한 병원이 있었는데 어느 날 44살의 이름이 마발로라고 하는 한 남자가 병원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는 워낙 말라리아가 흔하다 보니까 말라리아라고 생각을 해서 말라리아의 치료제인 퀴닌이라는 주사를 놔줬어요. 그런데 증상이 당연히 안 됐겠죠. 그래서 다시 찾아옵니다. 열이 38도가 넘고 구토, 설사, 탈수,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코와 잇몸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어머. 출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증상을 거기 의료진도 처음 받고 굉장히 당황했는데 결국 마발로는 죽고 말았어요. 근데 마발로가 갑작스럽게 죽고 난 다음에 더 충격적인 거는 며칠 있다가 그의 가족들도 같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마발로의 가족이 연이어서 사망한 이유가 콩고 특유의 이 문화 때문이었는데 어떤 문화일까요? 정답. 파스칼. 사람 죽을 때 그 시신을 씻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온 가족이 이제 그 시신을 씻으면서 다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런 거 있나요, 원래? 그런 문화가 있어요. 있어요? 그 아프리카에서. 없는 것 같아. 파스칼 씨 정답이에요. 파스칼 씨 정답이에요. 와, 맞네. 그 장례식 또는 장례 문화. 마발로 장례 치르고 나서 마발로의 어머니, 장모님 합쳐서 21명 감염됐고 와. 그중에 18명이 사망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특유의 장례 문화 때문에. 염을 했구나, 염을. 그거하고 조금 비슷해요. 비슷한데 마발로의 아내와 엄마가 죽은 마발로의 입과 항문에서 남아있던 음식물 또 배설물을 손으로 다 긁어내서 이게 약간 불순물을 없애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감염된 환자가 접촉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확 퍼지게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스칼 씨, 이게 아프리카에서는 이게 흔한 장례 문화인가요? 그 사람을 죽었을 때 그 시신을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남은 가족분들 일단 그 시신을 일단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단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사랑이라 그렇지. 할까? 그래서 아, 이렇게 이해는 해.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돌아가신 분을 되게 애틋하게 네. 기리네. 그런데 이 마발로하고 그 가족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이고. 곧 병원에는 마발로하고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넘쳐났고 그 중에서는 간호사 역할을 하시던 수녀님들에게서도 감염자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곧 다른 지역의 의사가 병원을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콩고 정부의 관계자들한테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게 되는데 당시 보고서의 내용을 혜성 씨가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증상은 39도 내외의 고열과 소화된 검은 피를 자주 토하고 설사는 죽기 직전에는 붉은 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시로 코피를 흘리고 가슴과 배 통증을 호소하고 불과 3일 만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굉장히 참혹하고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이게 세세한 이 증상을 몰랐어요. 그냥 에볼라라는 걸 걸리면 안 된다라는 것만 알았는데. 너무 무시무시하네요. 그래서 콩고 정부는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했고 이들은 현장에서 환자의 몸에서 시료를 이제 채취해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단이 이 얌부쿠 병원 현장 조사를 하던 중에 폭발적 확산에 영향을 끼친 하나의 원인을 찾아내는데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폭발적인 원인이요? 네, 손을 안 씻었다? 손을 안 씻었다. 아닙니다. 물! 아닙니다. 그 원인이 너무나 슬프게도 주사기였습니다. 주사기. 썼던 걸로 찌르는 그렇죠. 거야. 바로 그겁니다. 당시 병원에는 주사기가 5개밖에 없었어요. 이 주사기 5개로 매일 300명에서 600명의 환자들을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주사기를 돌려 쓴 것도 모자라서 너무 급한 상황이니까 너무 급지. 최소한 불을 붙여가지고 소독을 하는 이런 과정도 생략하고 급속도로 감염이 전파되게 돼요. 이렇게 1976년도에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처음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견된 후에
당시 318명이 감염됐는데 그 중에 무려 28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90%가 넘죠. 근데 이렇게 콩고에서 빠르게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사이에 근데 같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수단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병이 또 돌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수단에서 처음 확인된 사례는 수단의 은자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공장에서 일하던 남자가 심한 열, 가슴, 통증, 두통을 호소하더니 또 피 흘려. 피 흘리고 입과 코에서 대량의 혈액을 아, 흘리기 시작한 다음에 에볼라네. 숨진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후에 콩고와 수단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한 전문가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바이러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증상을 보인 환자가 발병 직전에 에볼라강 유역을 여행한 것을 착안해서 그 사람들 다 에볼라강 주변을 아, 강 이름이에요, 에볼라가? 에볼라강입니다.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름을 지었고 처음에 나왔던 그 콩고의 과거 이름이었던 자이르.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에볼라 자이르. 그다음에 두 번째 수단에서 걸렸던 사람은 에볼라 수단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교수님, 그럼 에볼라도 인수공통 감염병이니까 동물한테서 전파가 됐다는 건데 어떤 동물이었어요? 제가 오히려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그러면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대체 어떤 동물한테서 넘어온 걸까요? 그냥 물고기 종류 같아요. 물고기는 아닙니다. 강에 서식하는 동물일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수달 뭐 이런 거. 그냥 최근에 조금 관심을 많이 끌었던 동물일 것 같아요. 혹시 예. 아마 박쥐 아예 아닐까요? 정답입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박쥐가 있었어요? 강에? 그 강 주변에 뭐 밀림이 나무도 막 우거져 나무 있잖아요. 위에도 예, 나무들이 박쥐들. 굉장히 많고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 지역에 과일 박쥐, 과일. 영어로 프루트백. 진짜 박쥐가 과일을 주로 먹고 살아서 박쥐한테서 과일 향이 난대요. 또 박쥐예요? 아니, 이거 무슨 반려동물 같아, 저건. 근데 얼굴이 개나 여우랑 비슷하다고 해서 날여우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에볼라가 창궐한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 과일 박쥐를 즐겨 먹는다고 해요. 박쥐에서 과일 향이 나서 굉장히 선호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몰랐던 사실인데 얼마 전에 동생 친구들한테 물었더니 실제로 먹는데요. 근데 이게 큰 도시에서 먹는 게 아니라 시골이나 마을에서 주로 즐겨 먹는다고 해요. 이 때문에 에볼라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로 이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서식하는 과일 박쥐가 가장 유력하게 추정되고 있고 이들의 몸에서 바이러스가 실제로도 검출이 되었습니다. 교수님, 근데 코로나19도 사실 시작으로 지목된 게 박쥐라고 저희가 다들 알고 있는데 이 박쥐한테서 이런 감염병들이 특히나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박쥐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박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미있고 복잡한 동물입니다. 쟤네가 참 희한한 게 지들은 바이러스 안 없는데 굉장히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박쥐에 대해서. 한때 팠던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배트맨? 배트맨 때문에 박쥐를 여러 번 팠었어요. 박쥐 같은 놈 하잖아요. 그거랑은 좀 다른 개념.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박쥐는 포유류죠. 포유류고 극지방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이 박쥐의 종류만 해도 알려져 있는 것만 1,200종에 달하거든요. 1,200종.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그 수도 많고. 그러면 지금부터 박쥐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잠깐 영상 확인해 보고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다고 박쥐가?
너무 무섭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희귀 박쥐 중에 하나인 황금볕 과일박쥐라고 합니다. 너무 커. 뭐 아니, 왜 옆에 1m, 2.7m 맞아요. 너무 커. 오 이거 진짜 사람을 잡아요. 네, 진짜. 이런 박쥐도 있고. 우와. 진짜 크죠? 드라큘라. 우와. 진짜 크죠? 와, 저건 진짜 사람 같다 그냥. 이거 만약에 길거리 가다가 이런 거 보면 거의 심장마비 올 것 같지 않아요? 깜짝 놀랐죠. 도망하죠. 와, 지금 저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큰 박쥐 말고 작은 박쥐도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진짜 조그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다는데 세계에서 가장 작은 포유류로 등재된 뒤형벌 박쥐라고 합니다. 네. 또 이제 사진 보신 것처럼 코가 이제 잘 튀어나와 있는 것도 예, 있고. 코가 튀어나왔죠. 돼지코 모양이라서 키티 돼지코 박쥐라고도 불려요. 키티. 그러니까 쟤네가 바이러스만 안 갖고 있으면 참 인간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귀여운 동물인데 해충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원래 해충. 모기 네. 막 이런 것도 잡아먹고. 그렇죠. 생태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박쥐가 잡아먹는 모기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온몸에 너무 바이러스를 달고 있어서 맞습니다. 박쥐는 얘기한 대로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저장고라고도 불리긴 해요. 근데 박쥐들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체온이 굉장히 높습니다. 체온이 굉장히 높으니까 맞아.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별로 영향을 안 받고요. 박쥐는 본인들의 면역 체계가 굉장히 특이해요. 가지고 있는데 병은 유발하지 않는. 그러나 박쥐의 특성상 먼 거리를 비행을 하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를 날아다니니까 얘네들이 널리 이런 널리 전파. 다른 동물에게 전파할 수 있는 이런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하나의 사실은 박쥐가 범인, 박쥐한테 모든 거를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지적했지만 박쥐는 생태계에서 상당히 이로운 활동을 많이 하고 그 꽃을 피우게 하고 해충을 잡아먹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야생에서 살아야 될 박쥐가 살 곳을 점점 잃어버리게 하니까 불도저가 밀림을 밀고 들어가면서 자꾸 개발을 하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던 숲이 파괴가 되니까 이렇게 살 곳을 잃어버린 박쥐가 자꾸 사람 쪽으로 접근하게 된 것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가까워지게 된 그런 영향이 된 겁니다. 게다가 이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얼굴을 바꿔서 예상치 못한 시기에 또 나타나는데 1970년대에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굉장히 특색 있는 아프리카의 풍토병 에볼라 바이러스 이게 시간이 흘러서 2014년도에 또 나타납니다. 당시 다시 등장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1976년도에 발생했던 그 에볼라 중에 자이르, 콩고에서 나왔던 그 자이르 바이러스의 변종, 돌연변이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다시 나타나서 급속도로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습될 때까지 28,646명이 감염됐고 그 중에서 11,323명이 사망한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때 퍼진 에볼라는요. 미국,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번져가지고 그래서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2014년 에볼라는 뭐 이제 세계화 때문에 급속도로 전 세계에 퍼진 그렇죠. 느낌이네요. 예. 그때 한창 저도 비행 많이 할 때인데 항상 체크를 했어요. 아프리카 저 다녀왔는지 안 다녀왔는지를. 당시 미국에서도 굉장히 과다할 정도로 되게 그냥 그 공포가 컸던 것 같아요. 새로운 단어도 생겼어요. 그냥 공포, fear하고 에볼라 합쳐서 fearbola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졌을 정도로 공포가 있었는데 You ought to look at least immediately suspending visas to non-U.S. nationals seeking to travel into the United States from Sierra Leone, Liberia, and Guinea.
가나에서 온 학생의 상반신에 검은 비닐봉투를 씌운 채 카트로 실어 나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빚어졌고, 미국의 한 대학교에선 학생의 허위 신고로 캠퍼스 한 동이 통째로 격리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너무 이렇게 대응을 한 이 상황을 꼬집어서 다음과 같은 만평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 만평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만평을 보면 왼쪽의 사람들이 여기 쿼런틴 허라고 해서 쿼런틴, 격리해라, 쟤를 검역해라, 격리해라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그리고 한 소녀가 방호복 입은 사람들한테 끌려가고 있죠. 그럼 여기서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미니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만평 속에서 소녀는 자신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를 다녀온 게 아니라 이곳을 다녀왔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정답. 규현 씨, 도서관. 영어로 말씀해 주세요. 라이브러리. 정답입니다. 라이브러리. 예. 소녀는 실제로 에볼라가 발생했던 라이베리아라는 아프리카 지역을 다녀온 적이 없어요. 그냥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도서관 다녀왔는데 그래도 소독해서 나쁠 거 없다고. 야, 조심. 갔다 왔니? 당시 미국 사회에서 에볼라에 대한 지나치고 터무니없던 공포심을 풍자한 것. 교수님, 근데 그러면 이제 사라졌다 갑자기 다시 나타난 에볼라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이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서 WHO가 비상사태 선포를 합니다. 비상사태 선포를 하고 유엔에서 군대 파견해서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 방역하고 조치들을 취하면서 2016년 에볼라가 점점 잠잠해지고 WHO는 서아프리카에서는 에볼라가 종식됐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올해도 에볼라로 사망한 사람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도 에볼라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만큼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바이러스 변이를 통해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완벽한 정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수공통 감염병의 역사에서 충격적인 팬데믹을 일으키고 사상 최악의 사망자 수를 기록하며 20세기 전 세계를 초토화시킨 감염병이 있습니다. 대체 어떤 인수공통 감염병인지 두 번째 여행지로 한번 같이 출발해 보실까요? 교수님, 미국 캔자스 주에서는 또 어떤 감염병 때문에 문제가 사실 제 전공 바이러스이기도 하고요. 제가 주로 연구하는 바이러스인데 우리가 인수공통 감염병의 역사를 얘기할 때 이거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뭐지? 1918년부터 1920년까지 2년 만에 전 세계 5천만 명이 사망했던 그런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던 스페인 독감입니다. 스페인 독감? 당시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18억 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억 명이 감염이 돼서 최소 5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숫자의 사망자 때문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의학적 홀로코스터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치명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감염병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망자를 낳은 스페인 독감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이 세기의 대감염병인 스페인 독감이 어디서 시작된지에 대해서 아직 100%, 이 바이러스는 사실 100%가 없어요. 명확하게 알려지는 않았는데 하지만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스페인 독감의 시작으로 지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행 온 미국 캔사스주입니다. 1918년 2월에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던 캔사스주의 헤스켈에선 갑자기 마을 청년들이 연이어서 쓰러지고 심지어 숨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열. 그렇죠. 인플루엔자니까 바로 열. 또 기침? 그렇죠. 기침, 열, 심한 두통과 몸살. 근데 문제는 너무 그 증상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치료했던 지역의사 로링 마이어라는 사람은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나 여지까지 이런 병을 본 적이 없는데? 라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이 벌어진 사건을
보고서를 작성을 한 게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고서는 한 의학 전문지에 이렇게 실리기도 했는데 On March 30th, 1918, the occurrence of 18 cases of influenza of severe type, from which 3 deaths resulted, was reported at Haskell, Kansas. 이것이 바로 스페인 독감이 보고된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스페인 독감은 우리가 그 흔히 아는 독감과 많이 다른가요? 증상이 이제 스페인 독감의 공포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 이 감염병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갖게 됐던 이유가 바로 그 증상 때문이었어요. 스페인 독감의 특징적인 증상인 청색증이라는 게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요. 뭐예요? 청색증. 청색증이 뭐예요? 말 그대로 뭘까요? 몸이 청색으로 푸르스름하게 바뀌는 청색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폐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사람이 숨을 쉬죠. 근데 폐 안이 염증 물질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공기들이 차 있어야 폐 공간에 피가 차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호흡을 못 하겠죠. 그래서 헬리오트로프 청색증이라는 거에 걸리게 됩니다. 헬리오트로프. 이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식물 이름인데요. 보라색에 가까운 청색과 보라색의 중간쯤 되는 그런 꽃. 당시 스페인 독감에 걸린 환자들의 얼굴이 이 꽃의 색처럼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다 죽는다라고 해서 이때 병명이 붙여진 겁니다. 근데 너무 무서웠겠네요, 진짜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 독감이랑 굉장히 완전 다르네요. 공포스러웠겠죠. 또 다른 스페인 독감의 끔찍했던 증상은 폐의 극심한 염증으로 폐 일부분이 터져서 가슴 밑부분에 공기주머니가 생기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혈이 발생했는데 눈, 입, 귀, 코, 심지어 눈에서도 피가 나오기도 했던 이런 굉장히 끔찍했던 당시 환자들을 돌보던 의사가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그 증상이 기록돼 있는데 규현 씨가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들은 처음에는 평범한 감기나 독감에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몇 시간 뒤에는 청색증이 귀에서부터 시작되어 얼굴 전체로 퍼질 수 있고 이윽고 백인과 유색인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지. 겨우 몇 시간 뒤에 죽음이 찾아와. 끔찍해. 굉장히 그 끔찍한 증상들의 기록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이 끔찍한 증상을 낳는 스페인 독감이 얼마나 전 세계를 초토화했는지 지도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지도를 보면 각 나라별 인구 대비수, 사망자 수 퍼센트가 나옵니다. 미국에선 55만 명이 사망했는데 이건 당시 인구의 0.5%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도 1,670만 명이 사망하면서 당시 사망률이 5.2%에 달했고 아프리카 케냐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이 숨졌는데 사망률이 5.8%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강타한 때는 사실은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뭘까요? 바로 세계 1차 대전입니다. 스페인 독감의 정식 명칭은 1918년 인플루엔자예요. 1918 인플루엔자인데 1918년이 세계 1차 대전의 막바지였습니다. 그렇다면 1차 세계대전 중에 스페인 독감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한번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볼까요? 처음에는 미국 캠프 펀스턴 시작으로 미국 전역의 다른 군사 캠프로 확산이 되고 대서양 건너서 프랑스, 독일, 벨기에 같은 서부전선 국가들로 쫙 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어떻게 스페인 독감을 확산시킨 걸까요? 바로 참호전이라고 해요. 참호. 맞아. 잠깐만. 이 참호는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 있죠. 그래서 굉장히 비좁죠. 그리고 습도가 높은 이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결했겠죠.
그러니까 혹시나 스페인 독감에 걸린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참호 안에 있는 사람 전부 전파가 됐겠죠. 아 참모가 아니죠. 그럼 못 참모예요. 그럼 못 참모. 못 참모. 거기에다가 전쟁 중이니까 굉장히 못 먹고 그리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면역력도 굉장히 떨어져 있으니까 아주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질병을 유발하는데 최적의 조건이 됐어요. 전쟁이 그런 조건이었고요. 또 있어요. 또 당시 세계대전이니까 전 세계에서 다 파병 오죠. 그 파병 온 사람들이 모여서 감염되고 다시 본인들 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퍼뜨리고 하필이면 전쟁과 감염병이 결합이 되면서 최악의 조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후에는 서부전선 진입 한 달 만에 스페인 독감은 우리나라하고 일본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맞아요. 조선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당시 조선에서는 이 스페인 독감을 서바나 감기라고 불렀대요. 서바나? 서바나 감기. 그게 뭐 스페인을 일컫는 말인 것 같은데 그때 조선에서 감염된 사람 수가 740만 명 정도 됐대요. 인구가 적을 텐데. 지인 중에 안 걸린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도 휴교하고 회사는 휴업하고 민심이 점점 흉흉해지면서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도 백범일지에 보면 이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고생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서바나 감기. 예, 실제로 매일 신보에 1918년도 11월 7일자 기사를 실제로 보면 이런 내용도 기록돼 있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축견에도 유행 감기, 집에서 기르는 개들도 유행 감기, 돌림 감기라고 하는데 죽는 개들이 많아서 개 기르는 집은 특히 유의해야 된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어요. 이 서바나 감기 때문에 개들도 걸려서 죽은 기록이 많이 죽었겠다. 이 당시에 이렇게 기사, 신문 기사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전파가 셌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스페인 독감이 1918년도 후반이 되자 이 바이러스가 계속 돌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돌연변이가 그렇죠. 생겨서 돌연변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장이 되면서 여기 없었던 카리브해부터 시작해서 브라질, 남아프리카 지역까지 폭발적으로 전파가 되는 거죠. 바이러스도 계속 진화를 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당시 1차 세계대전으로 숨진 사람이 대략 1,500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스페인 독감으로 숨진 사람이 5천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보다 스페인 독감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바이러스는 어떻게 보면 전쟁보다 무서운 존재네요. 그렇죠. 그 당시 전사자 수와 비교해서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많았기 때문에 20세기 최악의 피해를 유발한 팬데믹으로 알려져 있고요. 미국에서 윌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도중에 걸려서 진짜로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키스라는 작품을 만들었던 그 구스타프 구스타프 클림트. 그림트, 네. 그리고 그 유명한 화가뿐만 아니라 뭉크라는 그 유명한 화가도 절규. 스페인 독감을 걸렸는데 또 화가요? 네, 또 화가예요. 진짜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걸리네. 화가들이 왜 이렇게 독감에 걸리지? 뭉크의 스페인 독감의 자화상은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자기의 자화상이 걸리기 전 자화상도 있고 후도 있는데 누가 봐도 굉장히 몰골이 심하게 망가진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림이 유명합니다. 와. 특히 죽은 희생자 중에 대부분이 65세 이하였고 특히 20에서 45세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 전체 사망자의 60%였어요. 와. 왜 그럴까요? 이 단어를 기억해서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거예요. 사이토카인 스톰. 그 코로나 때 기사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우리 몸의 면역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건데 나이가 드신 65세 이상의 분들은
면역 체계가 젊은 사람보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되고 나서 면역 반응이 약하게 나와요. 근데 젊은이들은 면역이 너무 좋으니까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강렬하게 우리 몸이 반응을 해요. 근데 이 면역 세포들이 너무 과도하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폐에서 염증 반응이 바이러스만 죽여야 되는데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숙주 세포까지 마구 공격을 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면역력이 너무 세니까 막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서. 그렇다면 계속 스페인 독감을 했는데 미국 캔사스 가서 시작을 했고 스페인하고의 관련성은 1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스페인 독감으로 불리게 된 걸까요? 억울하잖아요. 네. 잘못 명명된 거 제가 아닐까요?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스페인 너무 억울하겠다. 진짜 억울하지.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스페인 독감은 왜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요? 네, 정답. 네, 스페인은 어디랑 뭐 연맹돼 있진 않고 그리고 언론 통제되진 않고 근데 스페인에서 걸린 사람이 생겨도 뉴스에서 그런 건 낼 수 있어서 이 독감 생겼다. 다른 국가는 스페인에서 생겼다. 지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정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전에 존 씨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전시 통제법에 의해서 불리한 전황을 보도하거나 이런 것을 외부에 발설할 경우에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독감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아무도 보도를 못하고 보도 통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스페인에서는 중립국이니까 언론 통제 이런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발생 현황을 최초로 보도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미국 캔사스에서 발병한 이 병이 전 세계 사람들은 스페인에서 처음 처음 보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스페니시 플루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캔자스 독감으로 이름 바꿔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은 항의 안 하나요 지금? 근데 뭐 이미 너무나 100년 이상 지속이 됐고 이제 한 번에 그러면 바꾸기는 그 최초 보도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1918년도 5월 22일에 스페인의 일간지 ABC 신문을 보면 스페인에서 독감이 유행 중이라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Cosa rara en verdad resulta dar con un pariente, testamentario o amigo que no esté enfermo de la gripe o que convalezca de ella. Esta dolencia se nos ha encajado en Madrid. 그러면 네. 그래서 이렇게 스페인에서는 세계 최초로 독감에 대한 기사가 실린 이후에 후속 보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5월 28일에는 스페인 독감에 대한 단독 보도가 이어졌고 기사 제목에는 마드리드에 8만 명 감염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보도를 통해서 스페인은 엄청난 질병이 발생하는 나라가 됐고 그 병 이름이 스페인 독감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스페인이 독감의 진원지로 오해받고 있는 사이에 영미권에선 더 이상 언론 통제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스페인 독감이 폭발적으로 번져나갔어요. 스페인 독감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사파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1918년도 미국 뉴욕 신문에 걸린 3컷짜리 만화인데요. 기침을 해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하고 스페인 독감에 걸렸다라고 외치면서 도망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카툰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극심했고요. 그리고 이때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게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마스크? 그렇죠. 마스크입니다. 와우. 코가 다 뚫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마스크 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거즈 여러 겹을 겹쳐 만든 마스크였는데
미국 오레건주에서는 이렇게 신문 광고를 통해 마스크 쓸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했는데요. So wear a mask. We appeal to your civic patriotism to cooperate with us in our effort to stamp out the Spanish influenza. 이 당시에 기록에 남아있는 마스크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료들이 많은데 미국 경찰들이 단체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활동을 했어야 됐고요. 메이저리그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심판도 포수도 타자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런 사진이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시죠. 어느 가족의 단체 사진인데요. 고양이도 마스크 썼어요. 귀여워. 이렇게 고양이마저도 마스크 쓴 신세가 된 이런 사진이 화제를 낳은 바가 있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되고 딱 100년 만에 똑같은 전세가 다시 같은 그렇죠. 일이 일어났네요. 예,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한 104년 전에 마스크 쓰는 일이 일상화됐었고 사회 곳곳에서도 스페인 독감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취해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예요? Speed, spread, death. 침 뱉지 말라는 거죠. 침 안에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이게 침 뱉는 거를 이미 100년 전에도 이렇게 캠페인 할 정도로. 아, 죽음이 퍼진다. 사실 100년 전이긴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도 매우 강조했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환기시켜라. 똑같네. 소독해라. 뭐 똑같죠.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죽음의 그림자를 쉽게 떨쳐버리기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이 죽어나갔던 사람들로 인해서 전에 없었던 굉장히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상황들도 벌어졌어요. 바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사람들을 묻을 관이 부족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체를 처리하지 못해서 며칠씩 집에 시체가 방치되기도 했고, 그리고 장의사들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진 탓에 어떤 장의사들은 이때다 해가지고 가격을 6배나 올려서 폭리를 취하기도 했었고, 이뿐만이 아니라 스페인 독감의 공포가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집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았고요. 켄터키주의 농촌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음식물을 구하러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스페인 독감에 걸린 부모가 남겨진 자식들을 걱정해서 자식을 살해하는 이런 사건도 벌어지고 마이 갓. 와. 그런 비극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스페인 독감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스페인 독감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갖가지 방법들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스페인 독감에 효과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일단 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스페인 독감 치료에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한때 미국에서 이것의 가격이 폭등했는데요. 무엇일까요? 정답! 위스키? 정답입니다. 위스키가 효과가 있다 그랬다고? 네. 바로 위스키가 스페인 독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헛소문이 돌면서 위스키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헛소문을 이용해서 신문에 이런 광고가 등장하게 됐는데 어떤 광고인지 한번 보실까요? 1918년 뉴욕의 시라큐스 지역의 주류상들이 일면에 낸 광고입니다. 일면에. 스페인 인플루엔자 퇴치를 위해 추천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의사들이 위스키를 직접 권하기도 했다. 의사들이요? 네, 그래서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도 스페인 독감 치료하는데 술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덴마크나 캐나다에서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술을 구입할 수가 있었고요. 폴란드에서도 브랜디의 약효가 뛰어나서 스페인 독감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어쨌든 스페인 독감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확산 시기가 이제 극렬하게 나타났다가 어느 순간부터 잠잠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소멸한 이유는 100% 정답은 아직까지 모른다. 그런데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워낙 그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소멸의 단계로 갔다라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또 걸린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그런 과정으로 갔다라고 지금 추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동물에게서 전파된 건지는 밝혀졌나요?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죠. 이게 도대체 당시에 심지어는요. 이게 바이러스에 의한 건지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스페인 독감이 사라지고 거의 87년이 흐른 다음에 밝혀졌습니다. 2005년도에. 뭐지? 사실 그 실마리는 영영 못 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미국 병리학 연구소의 그 제프리 토벤버그라고 하는 박사하고 병리학자인 요한 훌틴이 알래스카에서 정답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알래스카에서. 그럼 여기서 또 문제를 한번 또 내겠습니다. 1997년 연구자들은 알래스카에서 스페인 독감의 원인이 된 바이러스를 찾아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베르사체? Yes, please.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일까요? 조류? 조류가 아니었어요. 강아지를 키우지 알래스카. 저 여기서 동물이 함정이에요. 아, 동물의 범주는 굉장히 정답! 예 알래스카에서 죽은 사람 시체를 정답입니다. 와. 그 당시에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이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알래스카의 얼음 땅을 깊게 파서 찾아다니다가 죽은 감염자의 시체에서 바이러스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잘 보존됐던 시체의 폐에서 바이러스 감염된 조직을 떼어냈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 바이러스라는 거는 숙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이러스가 계속 살아?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숙주가 죽으면 바이러스가 복제를 못하는 거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이 온도가 적정 온도, 즉 굉장히 저온 상태로 유지가 되면 그 남아있던 바이러스는 수백 년이 지나도 유지가 됩니다. 자연 냉동고가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무려 8년간 연구를 계속해서 2005년도 마침내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의 정체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이 바이러스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야? 1918년 스페인 독감의 정체는 바로 조류 독감과 인체 독감이 섞인 A형 바이러스였습니다. 조류 독감 바이러스와 인체 독감 바이러스가 재조합되면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된 거였습니다. 오. 어떤 스페인 독감의 원인이 이렇게 규명이 됐고요.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 장식한 이런 감염병 역사는 이제 일단락됐다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920년 사라진 줄 알았던 이 스페인 독감이 2009년도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한 15만 명에서 최대 57만 명까지 사망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신종플루? 신종플루, 2009년 신종플루. 아, 신종플루 그래 있었지. 오는 10월에 신종플루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 걸로 보인다고 보건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플루 감염자가 2,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례 없는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발병 건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 연구하는 학자들끼리 이건 스치기만 해도 감염이 된다라는 정도로 전파력은 셌는데 치사율은 0.05%, 상대적으로 좀 낮았던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스페인 독감, 신종플루가 지금 같은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족보로만 치면 H1N1이라고 하는 1번이 붙어 있는 같은 바이러스인 것 같은데 같은 바이러스는 아니고요. 친척이에요. 그러니까는 먼 친척의 개념이고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요. 늘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요. 늘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는데 저는 오늘 우리 패널들께서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저는 정말 만족할 것 같아요. 우와. 바이러스의 종류에는 DNA 바이러스하고 RNA 바이러스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얘네가 막 복제를 하다 보면 에러가 나오죠, 실수가. 근데 DNA 바이러스는 실수가 나오면 바로바로 교정을 해요. 그런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RNA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RNA 바이러스는 그 교정 시스템이 없어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바이러스 표면에 이 H라는 게 헤마글루티닌. 이게 우리 사람 몸으로 들어오기 위한 열쇠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에 열쇠를 열고 들어와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 몸 안에서 막 섞여요. 그래서 새로운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루엔자의 돌연변이는 끝도 없이 연구지. 끝도 없이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인플루엔자 백신을 매년 맞죠. 이러니까 매년 맞는 거예요. 매년. 이게 너무 짜증나는 거잖아요. 매년 백신을 맞아야 돼. 그래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이 유니버설. 아예 한 번 맞아서 평생 안 맞아도 되는 그런 백신을 만들자. 유니버설 백신이라는 게 지금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아까 그 스페인 독감이 인간과 조류를 섞은 그런 바이러스라고 하셨잖아요. 예. 신종플루를 전파한 거는 이번에도 조류였나요? 이게 항상 조류면은 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텐데 2009년도 신종플루는 돼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돼지는 이 인플루엔자에 있어서 돼지가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를 하는데 돼지가 조류에도 민감하고 사람의 거에도 민감해요. 약간 매개체 역할을 하네요. 그렇죠. 자, 보세요. 조류에서 사람으로 가는 경우도 드물게 있어요. 아주 드물게 있긴 하지만 매우 드물어요. 근데 그것도 사람 간에 그렇죠. 전염되지 않은 예, 사람 간의 전파도 잘 안 일어나요. 왜? 아까 헤마글루틴이 뭐다? 열쇠? 열쇠. 그러니까 열쇠가 안 맞아요. 조류하고 사람은 열쇠 구멍이 안 맞아. 그러니까 조류는 조류끼리, 사람은 사람들끼리인데 이게 희한하게 돼지가 여기에도 잘 받아들여, 사람 것도 잘 받아들여, 돼지 몸에서 막 서로 섞여.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돼지에서 새로운 그렇죠.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뿅 하고 나오겠죠. 이 바이러스가 섞여가지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튀어나와서 2009년도 신종플루가 나온 거예요. 조류, 돼지, 사람이 콜라보해서 만들어진 그렇죠. 바이러스. 네. 그래서 돼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돼지를 많이 먹잖아요. 예. 고기를. 불에 익히는 거는 괜찮. 굉장히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게 제가 그랬나요? 예,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 바이러스에 걸린 돼지가 식탁에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장담하건대 0%예요.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엔 도축이 안 돼요. 다만 이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잘 돌아다니는지 수시로 검사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지. 돼지가 이렇게 인플루엔자에 민감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완전 잘못된 거예요. 상관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대규모로 유행하는 인수공통 감염병들을 보면 최근에 뭐 때문에 문제예요? 코로나 그렇죠. 바이러스. 코로나죠. 코로나. 2002년도 사스, 다음에 2015년도 유독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됐던 메르스, 그리고 2019년도 연말부터 발생해서 아직까지도 문제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코비드-19, 이 세 가지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들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같이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에 코로나 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그 돌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지었습니다. 코로나는 사실 100년 전에 발견된 바이러스입니다.
100년 전에 발견된 바이러스인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느냐. 주로 돼지나 소나 닭, 개, 고양이의 치명적인 바이러스였어요. 그런데 1960년대 중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전파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냥 감기 정도 유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심각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사스.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도 죽일 수 있네? 라는 첫 번째 바이러스가 됩니다. 사스는 일반적으로 이틀에서 열흘 정도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고열, 무력감, 두통, 근육통, 코로나19랑 비슷하죠. 네, 이렇게 고열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에 호흡부전 때문에 사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스는 약 8,096명이 감염자가 발생하고 그중에 774명이 사망했습니다. 치사율이 9.6%. 그래서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중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 발병을 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3명의 확진자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모두 완치 회복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좀 9.6% 가까이 나 거의 10% 나오는 거면 굉장히 높은 거죠, 치사율이. 네. 이거 어떻게 감염되는 거예요, 사스는? 주로 비말, 기침이나 재채기, 가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말에 의해 전파가 되는데 사스의 놀라운 전파력은 사스가 첫 발생 후 어떻게 지구 한 바퀴를 돌게 됐는지 그 경로를 추적해보면 더욱더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2003년도 1월 30일에 그 수산물 시장에서 일하는 그 조우 저펑이라는 그 인물이 70명을 전파합니다. 이 한 사람이. 너무나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전파해서 슈퍼 전파자라고 하거든요. 우리 코로나19 때도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죠. 조우 저펑이라는 이 사람의 주치의였던 리우라는 사람이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홍콩에 가려고 했는데 홍콩에 가서 그 묵었던 호텔에 이 사람이 계속 기침을 하고 변기에다가 막 토하고 기침하고 하다 보니까 에어컨하고 이런 공조 시스템에 그 호텔에 묵었던 23명이 감염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귀국하면서 그냥 각국에 그냥 다 이렇게 전파가 된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였네요. 그렇죠. 심지어 그 당시에 WHO에 이러한 바이러스를 역학조사하는 카를로 우르반이라는 사람이 이런 심각한 감염병이 출현한 것을 처음으로 알아차리고 WHO에 보고를 했는데 이 사람도 불행하게도 감염이 돼서 사스에 감염돼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주 키워드이기도 하지만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데요. 또 동물, 이번엔 무슨 동물? 돼지? 호주 동물보건연구소가 사스의 기원을 밝혀냈는데 사스의 주범은 박쥐였고 근데 이제 그 박쥐 바이러스가 직접 넘어온 건 아니고요. 또 추가 연구를 통해서 밝혀보니까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로 한번 점프를 하고 이 사양 고양이가 사람한테 전파를 시키면서 사스가 전파되게 됐다라고 밝혀지게 됐죠. 근데 이게 끝이면 되는데 2012년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스에 의해 코로나 바이러스 습격이 한 번 더 있었죠. 2012년도 6월 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체불명의 폐렴 환자가 나왔고 메르스라고 불리는 호흡기, 폐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였는데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2012년) 처음 발견된 메르스는 2015년도 6월까지 약 23개 국가에서 1,142명이 발생을 했는데 이 중 465명이 사망해서 치사율은 약 40%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근데 이제 메르스는 치사율도 높고 매우 무서운데 정말 예기치도 않게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38명이 사망하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인간에게 메르스를 옮긴 동물의 정체는 또 뭐였을까요? 이건 너무 유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메르스 하면 바로 낙타가 그렇죠. 생각나는 것 같아요. 침. 그때 일단 낙타들이 많이 죽었던 게 일단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낙타도 사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박쥐에서부터 박쥐에서 낙타, 낙타에서 사람 이렇게 전파가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박쥐 장난 아닌데? 와. 그 메르스까지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한 번의 종간의 장벽을 뚫고 지금 현재까지도 역대급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바이러스가 바로 코로나19, 코비드 19입니다. This is the first pandemic caused by a coronavirus. Today, I am officially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국내에서도 결국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BA.2.75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오미크론 처음 들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 오미크론이 계속 변이해서 돌연변이가 또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돌연변이가 언제 끝이 날지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저도 예측이 불가할 정도로 그래서 긴장해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불행한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가 또 어떤 바이러스와 접하게 될 수 있을까요? 한번 표를 보실까요? 90일이라는 게 뭐예요? 점수. 그러니까 발생할 가능성을 점수화시킨 건데 1등이 라싸 바이러스. 라싸 바이러스? 들어보셨어요? 라싸 바이러스? 처음이에요. 잘 못 들어보셨죠? 우리가 사스가 1등이지 않겠어? 사스코브2 이것이 코비드 19이? 아니에요. 2등으로 밀려났어요. 라싸열이 1등으로. 좀 뭔데요? 어디 있는 거예요, 저것도? 이게 나이지리아 라싸 마을에서부터 유래한 거예요. 아, 마을 이름이에요? 저는 일단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진짜?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이볼라, 뭐 코로나보다 더 약간 두려워하는 병은 바로 이 라싸 피바예요. 그래서 이런 라싸 바이러스는 그 라싸 바이러스에 감염된 들쥐에서 전염되는 거고요. 두통, 발열, 설사, 복통, 청력 손상의 후유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싸열이 위험한 건 감염된 사람 중에 80%가 무증상이래요. 그 뭐예요? 무증상이면 뭐가 위험해요? 나는 멀쩡하니까 돌아다니면서 막 전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성이 크네. 나이지리아 기준만 봐도요. 2022년 5월 달 기준으로 라싸열 때문에 150명이 사망했답니다. 치사율이 거의 2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 라싸열을 제2의 에볼라라고도 부릅니다.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높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해? 이것도 아직도 백신이 없어요. 치료제도 없고. 근데 이게 코로나처럼 전파가 되면 코로나보다 더 심할 것 같아요. 안 치사율이 돼. 그러니까 이제 높으니까. 약간 무증상이기 때문에 안 돼. 누가 걸렸는지도 모르잖아요. 나 이제 그래서 점점 면역력이 약해지고 있어. 매년 면역력도 떨어지는데, 아. 아니, 4위 뭐예요, 4위? 맞아, 그것도 보고 있어. 4위 서울 바이러스. 뭐야? 예. 서울? 예. 대한민국 서울 서울 바이러스. 맞습니다. 충격적인데요? 그 서울 맞습니다. 그 서울에서 시작돼서 서울 바이러스라고 한 건 아니고요. 한탄 바이러스, 한탄강에서 발견한 그 바이러스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호황 교수님이라고 한탄 바이러스를 처음으로 발견하셔서 백신까지 개발했던 아주 위대한 업적을 가지신 학자가 계세요. 이게 이제 그 서울에서 서식하는 시궁지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하면서 이것도 서울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얘도 앞으로 나올 위험성이 큰 상위 랭커입니다.
저런 거는 지명을 붙이는 게 그렇게 반갑진 않네요. 그렇죠. 예. 이제 과거에 옛날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예기치 않은 혐오나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수공통 감염병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궁금해요. 인수공통 감염병이 사라지는 건 모든 숙주가 없어지면 없어지겠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나 보실까요? 이런 그림을 뭐라고 그러죠? 이거 그 머그샷. 머그샷, 그렇죠. 범죄자들, 범인들을 데려다가 놓고 찍는 건데 뒤에 보시면은 좀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눈치챘을 거예요. 뒤에 이거 뭐예요? 세포,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이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동물들에서는 굉장히 흔한 바이러스였다. 돼지에도 있고 박쥐, 밍크, 고양이 다 코로나를 갖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의 모든 원인에는 바로 뭔가요? 인간이 있네요. 바로 인간입니다. 바로 인간이 있다는 거고요. 인수공통 감염병은 우리 인간이 오로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동물을 잡고 죽이고 또 그들의 생태계를 훼손하면서 벌어진 일이죠. 바이러스의 전파자가 된 박쥐만 보더라도 인간이 무분별한 개발로 박쥐의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오명을 쓰게 된 거고, 그리고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 역시도 인수공통 감염병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상승할 경우에 2070년이 되면 15,000종 이상의 새로운 종간 전파 바이러스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이게 날짜도 나와 있어요, 사실은. 1347년 10월 며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그 기억에 남을 사건이기 때문에 배가 한 척이 들어왔는데 딱 보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유령선처럼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이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고 죽지 않고 목숨만 붙이고 있는 사람들도 며칠 한 거 다 죽었어요. 보니까 시체들이 너무나 흉측한 거예요. 온몸이 막 부풀어 오르고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피고름이 범벅이 되고. 악마가 한 짓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패스트균이 사방으로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래서 전 유럽을 향해서 확 번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마치 유럽이 위에 화선지 이렇게 넓게 깔아놓고 먹물을 이렇게 물개 타서 쫙 뿌리면 쫙 번져나가듯이 스며들듯이 이렇게 검은색 죽음이 전 유럽을 장악하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2, 3년 만에 전 유럽이 다 먹혔다. 와. 여기까지 싹 다 먹혔다. 너무 무섭다. 그 보통 옛날에는 그 어떤 역병이 창궐 하려면 대략 10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2, 3년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인데 그걸 이제 환산해 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 하루에 1.6km 정도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퍼져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 죽음의 팬데믹을 형성합니다. 근데 시칠리아에서 이제 이 일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첫 번째 단초가 된 사건은 여기 카파 지역입니다. 카파는 이제 크림반도의 그 페오도시아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 되게 뜬금없는 지역이에요. 이제 바다 한가운데 반도인데 여기에서 시초가 시작되었다. 카파는 굉장히 발전돼 있는 무역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충지였죠. 이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몽골이 침범해 들어와요. 몽골의 킵차크 왕국이 침범해 들어와서 카파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도대체? 패스트가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유럽을 휩쓴 패스트균은 카파에서 몽골군에 이어서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몽골군은 어떤 방법으로 패스트균을 그 사람들에게 옮겼을까요? 그 거린 사람들이 안에 들어간 건가? 그러면 거의 다 오긴 했어요. 안에 어떻게 들어갔지? 던졌나? 던진 거야? 던졌나? 던진 거야? 예, 지금 줄리안이 맞췄어요, 사실은. 에? 사람을 던졌다고? 네. 사람 자, 던졌어요? 어떻게 됐냐면 3년을 이제 카파성이 버텼어요. 몽골도 근데 3년 동안이나 공성 전력을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몽골 진영에 패스트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퇴각하려고 해요. 몽골이 퇴각 결정을 하고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패스트에 걸려 죽은 시체를 투석기로 성 안으로 던져요. 왜? 왜? 잔인하죠. 투석기로? 투석기로. 끔찍하네요. 우와. 예. 저기 보이는 저게 이제 물론 저 시체를 던지는 모습은 아니고요. 돌을 네네네. 던지는 모습인데 저기 있는 저 투석기를 이용해서 성 안으로 시체를 던져 넣었어요. 어머.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패스트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자, 진짜 못된 놈들이야. 저게 핵무기랑 뭐가 달라? 세균전이죠. 세균전. 그러니까요. 생화학무기. 1호 세균 전쟁이라고. 최초의 그 바이오 테러리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이오. 근데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시칠리아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먼 거리에 왜 여기가 시초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멀잖아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 멀죠? 카파에 이 패스트 걸려 죽은 사람이 속속 그 생기니까 제노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도망을 나와요. 흑사병이라고 불리는데 내가 시커멓게 타들어가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증상들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저는 의사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그 패스트균은 이제 특징적으로 발열성 질환이에요. 고열이 나는 질환인데 고열 질환들 중에도 이 패스트균은 혈관 내부에 침투해서 그 안에 응고 장애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해서 시커멓게 죽는 거예요. 이렇게 신체 말단부부터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데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저렇게 시커멓게 죽어가는데 죽어가다가 이제 조직들이 괴사되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신체 말단부가. 자, 그 다음 사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균이 들어오면 우리 피 속을 다 돌아다니죠. 저렇게 혈액 응고 장애라고 하는 게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데 요 말단부는 피가 잘 안 통해요. 사진 바꿀 수 있을까요? 야, 자, 더 흉악한 사진. 자, 저거는 뭐냐면 가레토 페스트, 그러니까 림프절 페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림프절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에 커다란 부분이 있고 이 사타구니 있는 부위에 가레토시 이렇게 계란만한 게 이만큼씩 생겨요. 그러면서 엄청난 통증을 유발해 잘 걸어 다니지도 못해요. 그리고 저 부위가 또 피가 안 통하니까 또 썩어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퍼진 건 폐에 들어갔을 때 각혈을 하고 폐 조직이 망가지니까 숨을 못 쉬어요. 급사합니다. 빨리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전신 내 혈관 내 모든 혈액에 확 다 퍼진 거예요. 그걸 폐혈증이라 그래요. 그게 더구나 패스트 같은 그 폐혈증이 일어나면 그건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게 그 열시니아 패스트라고 하는 패스티라고 하는 그 세균이에요. 세균에 생긴다는 걸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그때 사람도 모르는데 사람이 순식간에 막 흉악하게 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사실은 이제 쥐하고 패스트는 굉장히 큰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패스트균이 돌아다니다가 쥐벼룩에 감염이 돼요. 근데 쥐벼룩은 뭐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쥐벼룩이 쥐를 물어요. 그 쥐가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사람하고 근처에 있죠, 쥐들은. 그러면서 그 쥐에서 나온 쥐벼룩에 또 사람이 물려요. 그러면 이제 걸리는 거죠. 쥐들도 아파요? 아니면? 쥐들도 피를 토하면서 죽어요. 근데
그 대부분 쥐들은 잘 못 사는데 특징적인 쥐의 한 가지 종류가 좀 잘 살아요. 그걸 그 왕쥐라고 부르기도 하고 곰쥐, 그러니까 뚱뚱하고 큰 쥐예요. 그런 쥐가 원래 유럽에는 없었는데 인도하고 이란 뭐 이런 아시아 그 서남부 쪽에 있었던 쥐인데 그게 유럽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쪽 끄트머리 있던 게 일로 들어오는데 다른 쥐들은 죽으니까 거기서 끝나버릴 수 있는데 얘네들은 살아서 여기까지 옮겨와서 그것 때문에 유럽이 그렇게 창궐했다는 말도 있고요. 그런데 쥐가 얼마나 빠르다고 유럽 전역을 이렇게 퍼졌을까요? 쥐만 때문에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쥐 때문은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사람과 사람 간의 감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번진 거예요. 아, 벼룩만 옮기는 게 아니었어요? 벼룩이 옮겨서 패스트에 걸렸어요. 그럼 사람이 다른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랑 어떻게- 같네요. 맞습니다. 코로나도 지금 우리가 마스크 끼는 이유가 있죠. 비말을 막자 그러죠. 지금 이렇게 칸막이 치신 것도 그것 때문인데 패스트도 비말로 옮겼어요. 아, 비말로 옮겼. 아, 공기로. 예, 공기로 옮겼어요. 아, 진짜 비슷하네. 옛날에 중세에서는 쳐다만 봐도 패스트가 걸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쳐다봤다는 거 이렇게 마주대고 뭔가 이야기됐거나 이랬겠죠. 쳐다만 봐도 걸릴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유럽 전역에 이렇게 완전히 창궐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데카메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순식간에 사람이 죽어갔는지를 나타내는 대목이 나와요. 건강한 젊은이들도 아침에는 가족과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저 세상에서 조상들과 식사를 했다. 한나절이면 죽었다는 거예요. 건강한 젊은이들조차.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문제를 하나 좀 내고 싶은데요. 네. 퀴즈. 자, 이 사진은 체코에 있는 세드렉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그 내부가 아주 특별한 무언가로 꾸며져 있어요. 뭐로 장식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인 흑사병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좋아요. 어프로치 좋습니다. 네. 그럼 이게 진짜 단어로- 해골들이 있는 건가? 그림 아니라? 진짜 죽은 해골들? 진짜 죽은 해골들? 예, 정답입니다. 뭐냐면 패스트로 죽은 병자들의 유골을 해골을 이용해서 내부를 장식했어요. 왜?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어이구, 야, 이거 너무 저게 위로인지 할로윈 축제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게요, 할로윈. 아니 어떻게 사람 뼈를 끔찍하게 느껴지죠. 좀 모형인 줄 알았어요. 그 너무 잔인하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이 성당의 묘지에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흙이 뿌려져 있다. 굉장히 유명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나는 저기에 묻히고 싶어. 그러니까 평소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처치곤란인 경우가 많았는데 가장 사람이 많이 몰렸을 때가 언제일까요? 패스트 때 어마어마하게 엄청 많이 왔겠네요. 죽으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그 이후에 전쟁도 겪었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유골들이 거기로 다 쏟아져 들어왔는데 나중엔 그 많은 걸 버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제 영혼을 기리고 달래고자 그 해골과 뼈들을 이용해서 4만 구의 해골을 이용해서 내부를 장식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거예요. 이분들이 표시할 수 있는 가장 은혜로운 자비 혹은 이분들에 대한 배려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와, 근데 이걸 보니까 진짜 그 당시 패스트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제 안고 갔는지를 한눈에 좀 갑자기 와닿아요.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정말 이 많은 애골들을 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걸 갖다 버리는 게 더 잔인하다고 좀 오히려 느껴지고요. 사실은 옛날에는 진짜 실제로 그냥 구덩이 파고 한 군데다 다 묻어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요즘도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늘어서 이거 뭐 시신 보관할 때도 없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요즘은?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뉴욕에서는 이제 그 무연고 시신을 묻던 그 섬에다가 이렇게 지금 묻고 있죠. 저는 최근에 그 코로나 변이가 또 발생해가지고 밍크 사육장에서 밍크들을 대량으로 살처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뭐 1,700마리 정도를 이제 그냥 묻었는데 그게 잠시 후에 다시 땅 위로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살아서? 사체들이 어디 살아서? 사체들이 죽은 사체들이 부패하고 이제 부풀니까 팽창하니까 그 다시 땅 위로 그 시체들이 올라온 장면이 마치 그 패스트의 그 시대를 연상시켰다. 그런 기사를 보면서 아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코로나 시대랑 이 패스트 시대랑 되게 비슷한 어떤 이미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정말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왜 이렇게 빨리 퍼진지 좀 이해가 되거든요. 세계화가 너무 진행이 많이 됐고 저 중세 시대에는 비행기도 없고 뭐 차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빨리 유럽이 먹혔는지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퍼졌을까? 근데 그 당시에는 유럽의 환경이 이런 패스트가 퍼지기에 정말 딱 적합한 환경이었어요. 어떤 그 시기가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추웠던 시기로 기록돼 있어요. 소빙기라고 그러죠. 소빙기. 예, 그래서 그 시절에는 거의 모든 나라를 다 춥고 기후가 음습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농작물도 안 돼요. 이렇게 기근 흉작이 계속 반복되면 사람들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해져 있으니까 굉장히 빨리 감염되고 또 퍼지고 죽기도 쉽게 죽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이유는 유럽 중세 시대의 환경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최악의 위생 환경이었어요. 맞아요. 진짜 이게 중세 시대라 그러면 유럽에서는 되게 더러운 시대라고 알고 있어요. 요강을 막 창문을 밖으로 막 던지고 뭐 되게 더럽다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위생 그랬을 상황이 안 겁니다. 좋았죠. 그렇죠. 예. 저 사진을 또 준비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창문. 창문. 거기서 독특하게 던지는 생겼죠? 저것도 그렇고. 독특하게 생겼죠? 뭐죠? 독특하게 생겼죠? 저 뭘까요, 도대체? 잠 설마 밑에 구멍 있는 거 아니겠죠? 아 설마. 에이. 하수 처리하는 건가요, 저게? 좀 더 정확하게? 하수 그 변기가 물 내릴 수가 없으니까. 설마 그거 아니겠죠? 설마. 어디론가 나갈 거 아니에요, 집 밖으로. 자, 화장실입니다. 아니. 화장실입니다. 아니. 그나마 잘 사는 사람들의 화장실이에요. 전 굉장히 이제 높으신 사람들의 화장실이에요. 저기 이제 이렇게 한 2명 정도가 앉아서 변을 보면 예, 바로 밑으로 떨어지죠. 아이고야, 뭐 환기는 잘 되겠네. 밑에 뭐예요? 밑에 막 길입니다. 길입니다. 길이요? 예, 바로 길입니다. 우산 쓰고 다녀야겠네 거기는. 아니 근데 저기서는 그래도 예의 지킨다고 그래도 그 얘기는 할 거 아니야. 저 똥 좀 쌀게요, 뭐 이러면서. 싸야 사람들이 좀 알지 않을까요? 그렇죠. 귀족들이 평민이 안중에나 있었을까요? 아 그래도 사람 가는 데다가 똥을 쌀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배설물이 다 밑으로 떨어지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강 다 밖으로 버리죠. 짐승 다니면서 이렇게 막 배설물 널려 있으니까 중세 유럽의 길거리는 사실 하수도가 따로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막 그런 게 다 섞여져 있는데 비라도 딱 내리면 그냥 썩어가는 냄새 뭐 이런 데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이 딱 되죠. 그래서 그 지독한 냄새 때문에 향수가 발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중세 유럽 영화 보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해요. 아름답다고. 아름다운 공주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영화에서는 냄새를 전달해주지 못해서 우리가 마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냄새를 전달하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지금 저는 향수 보면 아 저건 정말 냄새가 전달되진 않지만 보여요. 냄새가 보이는 것 같아요. 막 그냥 썩어가는 냄새 뭐 이런 데서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사실 이제 도시가 옛날에는 성이 하나만 있고 농로들만 있을 때는 뭐 저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도시화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16세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 상수도도 없고 하수도도 없고 물은 다 더러워요. 그러니까 도대체 목욕이라는 거는 생각을 할 수조차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중세를 제가 규정할 때 어떤 강의를 가면 3D라고 표현해요. 제 직업이 3D의 대명사예요, 외과 의사. 그 dirty, dangerous, difficult 이런데 중세의 3D는 dirty, dirty, and dirty. 그런 얘기도 좀 봤었어요. 귀족들은 이제 몸을 안 씻으니까 목욕을 안 하니까 옷으로 목욕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빨래는 있을까? 이게 귀족들이 돈이 있으니까 맨날 깨끗한 옷을 입고 이 하얀 옷을 더러워지니까 더러워질 때 갈아입고 목욕을 안 하고 물로. 아, 몸을 닦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사회가 이제 지금 보니까 되게 암울하잖아요. 사람들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를 맞았을 때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인터넷 뒤졌죠. 인터넷 찾고 뭐 그다음에 뉴스 듣고 열심히 오늘 뭐 몇백 명 나왔대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뭐 어느 지역에 몇 명 발생했으니까 피해 다녀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럼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냥. 맞습니다.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거는 신앙밖에 없었어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와, 거기서 다 걸리네. 그죠? 뭐 의사들도 잘 모르니까 막 믿을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사는 뭐 했냐 그랬는데 아무것도 백불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그건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런 질병들이 아까 신의 형벌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회개하러 가는 거예요. 교리도 그랬어요. 가르침도 니네가 잘못해서 병이 걸린 거야. 회개해라. 참여해라. 그러면서 기도반이 살 길이다라고 해서 몰려들었는데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뭐 기도를 하니까 더 빨리 감염되고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이었을 거예요. 근데 결과가 안 좋았던 거죠.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근데 그때 되게 독특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중에 정말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우통을 다 벗고 자기 몸에 가죽으로 채찍질을 하면서 고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죽으로 채찍질을 하면서 고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2번씩 채찍질을 하고 33일 동안을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피가 나도록 채찍질하고 몸을 그러면서 때를 지어 다니면서 회개하라 하면서 이렇게 자기 몸을 채찍질하고 다녔어요. 피 흐르고 감염되겠죠. 이제 옷도 못 갈아입었대요. 그리고 제대로 못 먹겠죠. 집더미 같은 데서 자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걸리겠죠. 더 걸리겠죠. 더 걸리겠죠. 그리고 슈퍼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마을마다 곳곳이 돌아다니면서 퍼뜨리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더 상황이 안 좋아졌죠.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최선의 그 참회 행동을 한 거예요. 너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또 이제 이런 광신적인 운동들 말고도 성직자도 믿음에 그러니까 의거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환자 손을 잡고 기도하고 이러는 걸 했는데 그러니까 많이 죽었겠죠.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성직자도 저렇게 판판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아니 어떤 사람을 보니까 자기는 죄를 좀 인정. 오케이 나는 죄를 지었으니. 근데 딴 사람 보니까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 심지어는 죄를 지을 새도 없는 어린아이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의 섭리인가?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 이 사회가 변화돼 나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철저하게 무너진 다음에 정말 새로운 개념이 싹 틀 수 있어요.
종교가 바로 그런 길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 도시들이 파괴됐다고 막 변호사도 없고 판사도 없고 막 사회 파괴됐다 막 이런 얘기 들었어요. 사회 파괴. 지금 이제 사진을 한번 봅시다. 과연 그때 사회가 얼마나 더 참혹했을까? 판사가 없거나 뭐 성직자가 없거나 의사가 없거나 이런 게 아닌 수준이에요. 다 죽은 사람들 뿐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계속 좌절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죽어서 길거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시체가 뒹굴어도 누구나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쳐다볼 수가 없지. 그러니까 보면 걸린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입을 가리고 다 피해서 달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냄새도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겠죠. 자, 또 다른 그림 한번 볼까요? 시체들 옆에 개도 죽어 있고 닭도 죽어 있고 새도 죽어 있고 양도 죽어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이 짐승들처럼 길거리에서 죽어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처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시체를 실어다가 저렇게 구덩이에다 던져 넣는 거예요. 저게 매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더 험악하고 처참했는지 지금 느낌이 딱 오시죠? 그 혼란상이. 상상도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누가 그랬어요. 다들 이제 아벤져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타노스 있지, 타노스. 네네네. 그러니까 이 패스트가 흑사병이 타노스가 딱 하면 절반 죽었잖아요. 딱 하면 유럽의 인구가 거의 절반 정도 이제 갈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 완전히 좌절하고 이러다가 이제 증오의 대상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죠. 누군가. 유럽에서 가장 약자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인들, 외국인들, 집시들, 가난한 사람들.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지금 말한 대로 집시나 유대인들이 훨씬 더 약자였죠. 근데 유럽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네들은 판판이 죽어나가는데 유대인들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것들이 무슨 술수를 부려서 우리를 죽게 하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의 생활을 잘 한번 살펴보면 유대인들 되게 깨끗해요. 늘 손 씻고, 기도 전에 손 씻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 씻고, 발 씻고. 그러니까 굉장히 청결에 신경을 쓰고. 또 하나 코셔 푸드라는 거 아세요? 네, 카셰. 네. 그래서 코셔 푸드는 어떤 거냐면 그 유대 율법에 의거해서 도축된 고기, 그렇게 채소, 음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율법에 맞게 장만된 거여서 미국에서도 코셔 푸드는 한 1.5배 이상 비싸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굉장히 정갈한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것도 깨끗하고 위생에 하니까 덜 걸리겠죠. 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우리를 미해한다 라고 하기 시작하죠. 아무래도 아마 또 전주교 교회 쪽에서도 아무래도 예수님 죽인 유대인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답이 없으니까 유대인 때문이다. 무슨 일만 생기면 마녀 사냥으로 유대인을 그냥 계속. 그게 이제 굉장히 뿌리 깊은 악연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유대인들은 고난의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유명한 이제 역사학자이고 저널리스트인 폴 존슨이 그 유대인의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저 악랄한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옛날에 간도 대지진 났을 때 조선인들이 뭐 우물에 독을 탔다 이런 거랑 비슷한 신문이에요.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혐의가 있어 보이는 놈을 하나 잡아다가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문은 대부분 죄가 없는 사람을 고문해도 고문의 결과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자백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고문하니까. 그래서 겁에 질린 어떤 유태인이 이제 잡혀가서 사보이 지역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패스트를 퍼뜨렸다라고 자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자백 내용이 그 기록에 남아 있는데 한 뼘 정도 되는 작은 꾸러미를 주겠다. 그 꾸러미 속 비좁게 꿰맨 가죽 자루 속에는 독이 들어있다. 이것을 베네치아 주변의 우물과 물 웅덩이 샘에 뿌리고 그 밖에 네가 가는 곳마다 살포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명령했다고 자백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자, 그러면 일이 이제 커지죠.
그 요한이라는 사람을 잡아서 했는데 어떤 요한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그냥 요한이란 그러니까 요한 요한이라는 요한은 다 잡아들이고 그때부터 그 요한을 고문하면 뭐 요셉이 나올 거고 또 시몬이 나올 거고 뭐 이러면서 일파만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런 지목된 사람들이 처음엔 죽다가 나중에는 싸그리 몰아서 학살하기 시작해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런 데서 스페인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됐는데 한 도시에서 6천 명 정도를 학살하는 건 일도 아니었다 이렇게 하고 프랑스에서도 한 도시에서는 2천 명 학살했다. 그리고 실제로 산채로 구덩이에 넣고 불태워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 한번 볼까요? 산채로 구덩이에 넣어서 불태운 거는 전염병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비극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패스트는 이렇게 처참한 환경을 만들면서 사회가 지금 박살이 났어요. 남는 게 없을 정도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더 악화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언제나 그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이렇게 형편없는 상황이 되면 부익부 빈익빈으로 치닫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은 도망갈 돈이 있어요. 그렇죠. 이 지역에서 피해서 딴 데로 가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옛날엔 농노였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부자들이 자기가 사는 곳 말고 이제 딴 곳으로 이렇게 멀리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서 천년만년 살 수는 없잖아요.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왔을까요? 그때 뭐 신문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뭐 하인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냥. 맞습니다. 진짜로? 그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하인보다는 가난한 집, 특히 여자를 그 고용해요. 고용해서 자기 집에 가서 얼마 동안 살아보게 해요. 그 여자가 죽는지 안 죽는지. 처참하죠. 자, 그래서 그 부자들의 개념은 그렇게 배려나 같이 사는 공존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거기가 바로 중세 패스트 시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혼란스러운 유럽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유럽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다음 여행지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굉장히 아름다운 조그만 도시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패스트 연관이 없을 것 같죠. 네. 그 어떤 거냐면 우리가 패스트를 이렇게 인터넷에 딱 찾으면 이미지가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 도시에서 패스트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그런 형상이 처음 만들어졌어요. 예? 자,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의사들은 아까 뭐 했냐 그랬는데 의사들이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나름 그 박약한 지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 애를 썼던 사람들이 이제 바로 그림에서 나올 텐데 진짜 바로 패스트하면 이 그림입니다. 이게 패스트 의사라는 제목으로 떠요. 그 뭐 까마귀 복장을 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17세기에 이 옷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걸 만들었던 사람이 샤를 드 로름이라고 부르는 그 인물인데 한번 보이시면 옷이 다 통짜예요. 네. 그러네요. 하나의 통짜예요. 그리고 이 후드가 있어요. 두 건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저거 쓴 게 이렇게 가면처럼 보이는 가면은 아니고요. 머리 전체를 쓰는 겁니다. 쓰는 건데 눈이 구멍이 이렇게 나 있고요. 유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전체를 막았는데 이 옷은 전체가 다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했어요. 지금 방역 그 옷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바로 그 방역복이랑 너무 유사하죠. 근데 이 특징적으로 새 부리는 이제 이만큼 이제 주둥이처럼 나온 부분에 짚을 넣거나 허브를 넣고 뭐 식초 같은 걸 뿌리거나 이래서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그쪽으로 숨을 쉬었어요. 냄새 나서 그런가요? 냄새를 막기 위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균을 막아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약초나 이런 것들이 균을 막아준다고 생각을 했고요. 약간 필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필터.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의상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 많이 나오지 막. 많이 보셨어요, 다들? 그러니까 뭐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봤지 실제로 본 적은 없죠. 실제로 저도 본 적 없는데 진짜 나는 이게 보기만 해도 아파질 것 같아요. 되게 무섭잖아요. 공포스럽고.
사실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스트가 만연한 지역에 이런 의사들이 나타나니까 저승사자네 완전히. 그렇게 보이는 거죠. 죽음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환자를 보려면 꼭 들고 다녀야 되는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예? 지팡이? 날개 달린 지팡이. 모래시계가 신발? 꼬챙이? 아 낙인 찍는구나 저걸로. 예? 그 의사가 할 일이. 넌 걸렸다 이러고 이거요? 확진자 낙인 찍는 거 아니에요? 저 위에 있는 건 그냥 상징적인 그림이고요. 아 그림이에요 그냥. 맞습니다. 저 지팡이가 키포인트예요. 뭐 이게 누르는 거예요, 사람을? 맞아요. 예? 환자를 보는데 일단 죽었나 살았나 찔러보는 거예요. 예? 근데 자, 이 막대기에 되게 약간 충격적인 그런 사용 용도가 있어요. 더 충격적인 사용인데? 자, 문제. 여기서 문제. 17세기 까마귀 복장을 한 이 패스트 의사들이 들고 다녔던 이 막대기는 도대체 무슨 용도였을까? 설마 막대기로 사람 때리는 거 아니에요? 예, 정답입니다. 그거예요. 진짜요? 진짜요? 지금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예? 저거의 그 또 다른 용도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내가 이야기한 거 이제 신의 형벌이라고 그랬죠. 패스트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매질을 하는 아니 의사가요? 그게 치료인 거예요? 예? 치료예요. 환자를 매질해요. 아니 그게 무슨 의사야? 그러니까 이 천인공노할 일이죠. 근데 실제로 환자들도 자기가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내 채찍질을 못하니까 나를 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저 사람들이 했던 일들 중에 더 나쁜 일도 있었어요. 네, 더 나쁜 일이요? 더 나쁜 일도 있었는데 사혈이라는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사혈? 그때 많이 했다고 그쵸? 중세 시대 때 엄청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나쁜 피를 뽑아서 버리면 좋은 피만 남겠지. 그러면 병이 고쳐지겠지 한 거예요. 자, 근데 패스트 의사들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다니면서 안 그래도 약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혈관을 잘라서 피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약해져 있는 사람이 더 빨리 죽게 된 거예요. 의사가 저승사자가 맞아요. 그렇네요. 의사가 맞습니다. 다녀가면 근데 저승사자는 그나마 낫죠. 저건 자기가 죽이잖아요. 저승사자는 죽을 때까지 그래도 기다려주잖아요. 인내심 있네요. 근데 이 사람들을 마냥 욕할 수는 없는 게 자기네들 아는 한은 최고의 치료를 한 거예요. 사혈이라는 게 최고의 치료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매뉴얼대로 치료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한 게 죄인 겁니다. 진짜 과하게 감사하네요, 진짜. 질병의 역사라는 게 무지와의 싸움의 역사라고 들었거든요. 그 말이 딱 와닿는 맞는 것 같아요. 겁니다. 자, 거기서 내가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가 패스트 치료법을 하나를 이제 밝힌 게 있는데 그분은 정말 뭐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이에요. 영국 출신의 천재 과학자. 누가 떠오릅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이에요. 2020년도에 뉴턴이 직접 쓴 이렇게 자필 원고가 하나 발견됐어요. 그 원고에는 패스트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는 것들이 적혀져 있었어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17세기 영국 출신의 천재 과학자 아이작 뉴턴, 이분이 이 동물의 토사물을 이용하면 패스트를 치료할 수 있다 밝혔어요. 그건 어떤 동물이 토사물이었을까요? 알베르트. 개미들이었어요. 두꺼비 아니야? 두꺼비 아니야? 두꺼비입니다. 두꺼비입니다. 맞아. 그냥 뭐 진짜. 정답을 했어야 되는데. 자, 그 두꺼비인데 어떻게 했냐면 거기 이렇게 딱 해놨어요. 두꺼비를 굴뚝에다가 이제 뒷다리를 걸어서 이렇게 걸어놓는데요. 네. 걸어놓으면 자기가 먹었던 모든 걸 흙하고 다 포함해서 다 토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꺼비가 죽으면 두꺼비를 분말로 만들고 그 이제 체액들, 두꺼비 체액들하고 토사물하고 다 섞어서 왁스하고 섞어서 환약을 만들어요. 보약을 만들어요. 그래서 상처에 바르면 패스트균을 죽이고 패스트를 낫게 한다. 무슨 그런 황당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전 뉴턴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인데 설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대요. 무슨 원리로 그런 생각을 했지? 근데 약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독이라고 생각하는 건 참 많이 다른 것 같죠. 아니에요. 똑같아요. 독도 약이 될 수 있고요. 약도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의학자이자 약학자, 약학의 뭐 효시라고 하는 파라켈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용량이 약을 결정한다.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 이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설마 뉴턴쯤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을까 생각을 하다가 두꺼비란 동물을 생각하게 됐어요. 두꺼비는 독이 많은 동물이에요. 분명히 저런 걸 만들면 일정 성분의 독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느낌이에요. 저거는 분명히 그런 정도 한번 연구를 해봄직하지 않을까. 이제 어쨌든 이런 그 기록이 그 별로 패스트 치료에 도움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 전에 이제 그 경매에서 1억 원에 팔렸어요. 얼마 전에요? 1억 원에. 치료법 종이가요? 종이가. 그러니까 치료법이 같이 있어. 뉴턴이 쓴 종이가 가치가 있었겠죠. 그래서 1억 원 가까이 가치로 그 평가됐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때는 그 노스트라다무스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가로 알고 있지만 원래 의사였대요. 근데 왜 사혈 그런 방법을 이제 거부하고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걸 추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가벼운 운동을 한다, 그 깨끗한 물 마시기, 그리고 뭐 침구류 소독하기, 기름질 없는 음식 좀 간단하게 식사하기. 노스트라다무스 그런 거. 그래도 꽤 과학적인데요. 근데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해요. 그때. 실제로 그렇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제 의사였어요. 몽펠리어 의과대학이 이제 당대 최고의 대학인데 그 대학을 졸업한 정규 의사다라는 말도 있고 뭐 중퇴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의사로 활약했어요. 현대 개념으로도 상당히 리저너블하다. 이거는 타당성이 높은 그런 방법들을 권고했어요.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혈을 금지했다는 건 굉장히 큰 그 개념의 발전입니다. 그리고 로즈힙 오일 같은 걸 이용해서 장미 환약 같은 걸 사용했는데 어떤 면은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바이러스를 죽이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뛰어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네.